가족이 대단히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1세기 현대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든 등지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게 이 현대 가족이 가지는 특징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늘 목말라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이 어떤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밀감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가족 같지 않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오히려 내 가족이 나에겐 멀어진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실 전 이렇게 부릅니다. 관계 시소를 타는 가족이 있어요. 이 관계 시소를 타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시소는 이렇게 딱 타잖아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 또 이쪽 사람이 올라가면 이쪽 사람이 내려가요. 이게 바로 시소예요. 서로 계속 엇갈리는 듯이 하나의 기구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위치를 계속 점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려가 있다는 걸 인지 못하고 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공중에 붕 떴다 싶으면 다른 가족들은 다 떨어져요. 내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 고통스럽다 싶을 때는 또 다른 가족들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같은 시소 속에서도 재미가 없죠. 때로는 이 균형을 잘 맞추면 내가 하늘까지 올라갈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또 다시 내려가서 다시금 또 점핑할 수 있는 만한 반동의 힘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관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런 시소 같은 가족도 있다면 또 다른 가족들도 있어요. 너무 친밀한, 이게 말이 친밀이지 심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 가족관계라는 게 이게 약간 피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계속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문지르는데 윤활제, 크림과 같은 윤활제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게 까져가지고 피가 막 나잖아요. 이렇게 가족 간에도 관계에 진물이 나는 집들이 있어요. 이 관계에 진물이 나는 집들은 너무 밀착돼가지고 서로 간에 떨어질 수도 없어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면 우리는 서로 가족 간에 범죄, 서로를 외롭게 하는 거고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누군가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그쪽에서는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너무 친해, 우린 비밀이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족도 사회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적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사생활도 있는 그 집이 건강한 집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비밀도 없고 마치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마치 무슨 결벽증 환자인 것 마냥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병리적 가족들은 결국 관계에 진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 10중 8구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분리돼야 될 시점에도 분리가 안 돼가지고 부모가 쩔쩔매거나 자식이 쩔쩔매거나 그랬다가 다시 또 융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런 또 가족이 있다면 관계를 마치 설사하듯 관계 설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 변비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엄격한 가족, 이런 가족들은 서로 감정 소통을 잘 하지 못해요. 관계도 어떨 때는 확 시원하게 확 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관계는 다 에너지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면 이 관계에도 변비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소하려면 심하면 어떻게 병원에 두고 가서 관장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상담 현장이나 정신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에도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로에게 미친 듯이 욕하고 서로에게 공격하고, 그 인간과 나는 이번 생에 마치 내가 상한 회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가족관계가 힘들고 어렵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소진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그냥 장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그러면 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관계에 진물이 나기도 하고 시소관계이기도 하고 변비이기도 하고 설사이기도 하고, 이런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친밀감은 없느냐?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들러붙어 있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거리를 느끼거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적절감이라는 게 생겨나요. 부적절감이라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내가 회사를 다녀. 이 회사가 내 회사 같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게 난 늘 계속 불편해. 집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산다는 게 내가 불편하고 이 집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왠지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마치 내가 타인이 된 것 같고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집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부적절감이에요. 부적절감은 소속감의 정반대편이겠죠. 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이 모든 순간들, 반드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굉장히 힘든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매일이. 우리가 말하는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생각하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내 가족이 생각하는 친밀감과 같은 양, 같은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친밀감이란 이름이 병리적이 되거나 다른 형태, 다툼이 잦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체를 친밀감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 내 친밀감은 어떤 식으로
갖는 게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적절한 친밀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요리 해보셨어요? 요리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꼭 그런다. 양념을 적당히 넣어. 양념을 소금 적당히 넣으래요. 후추, 고춧가루 적당히 넣으래. 제가 넣어봤거든요. 그 음식은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 이 적절한 친밀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적절함이고 어디까지가 부적절함인가. 또 내가 원하는 적절함이 내 부모나 혹은 내 자식이 생각하는 적절함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은 드려요. 우리가 이제 상담 현장에 라포라는 말이 있어요. R-A-P-P-O-R-T. 이게 어떤 말이냐면 치료적 동맹 혹은 치료적 관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내담자가 상담 현장에 딱 와요. 내담자가 상담 현장에 왔을 때 이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마치 가족처럼 내가 저 사람하고 이 상담을 계속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이 생겨나요. 이건 내담자 측뿐만 아니라 상담자 측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은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저 내담자하고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라포라고 불러요. 이 라포는 근데 처음 형성됐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초기 형성된 이 라포가 상담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또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상담이 끝나기도 하고 이게 또 잘 되면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10회기 상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20회, 30회, 50회, 100회를 가기도 해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또 길어지는 거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내담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상담 끝날 때까지도 진행되고 심지어 이 라포의 핵심은 뭐냐면 상담이 끝나고 더 이상 내담자와 상담자가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이게 있어. 내가 다음번에 무슨 일 있으면 이 선생님한테 가면 되겠다. 또 상담자 마음속에도 내가 그때 만났던 그 내담자 잘 지내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때 해왔던 그 이야기를 잘 진행하고 있을까? 가끔씩 그렇게 문자를 나누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상호 간에 함께했던 시간이 남은 생애에도 남은 기간 동안 보지 않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라포예요. 저는 가족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또 우리가 부부로 처음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커가고 그렇게 쭉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부부도 24시간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직장에 나가고 또 한 사람은 가사에서 프로주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가 프로주부 역할을 하고 아내가 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요새 워낙에 다채로우니까 우리가 서로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를 의심한다면 이 집은 아픈 집이에요. 우리가 그를 보지 않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일 잘하고 있겠지. 배는 고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집은 건강한 집이에요.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 부부 라포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내 품 안에서 24시간 눈앞에 보일 때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 가잖아요. 안 보여. 그럼 어떡해?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 지내고 있는지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모래 CCTV로 맨날 24시간 막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거 보지 않아도 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서도 잘 지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물어보죠. 재밌었어? 잘 지냈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가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고 걔랑 싸웠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죠. 그건 뭐냐면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리움이나 혹은 불안을 이렇게 홀드, 붙잡고 있고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는 잘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점을 이뤄야 이 사람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안 보는 동안에도 이 사람에게 빠르게 달려가서 이 불안을 터치하기 위해서 쩔쩔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 이게 또 성장하면 더 그래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또 학원 다니는 시간이 길어져요. 중고등학교 가잖아요. 이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인터넷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범접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끔 그에게 물어보고 그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애들은 남자애들 진짜 하우스도 막 열고 막 대포 통장도 막 만들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진짜 출생부터 속썩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친구들이 인생 마지막까지 속삭이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 구분소나무가 마을 지킨다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철들면 또 끝내주게 부모 부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올 때까지는 늘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노심초사하게끔 계속 만들 때에는 그만한 일들이 사사건건이 또 시시콜콜하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라포를 형성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라포를 형성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에게 충만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해서 늘 조마조마하고 그러면 이 가족은 친밀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많은 집은 친밀감도 적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 대신에 이 가족 간에 보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힘과 지탱하는 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생애 라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은 자주 보지 않아도 친밀하다. 무조건 자주 봐야 된다고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주 보면 할 얘기가 좀 많아지긴 해요. 그러나 생애 라포라고 하는 건 가족 라포라고 하는 건 내가 그를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내가 그를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쉽게 식거나 혹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적절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는 연락은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주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직간접적인 연락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애들이 다 크면 자식들이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또 자기 친구 세계 또 자기 직업 세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는 say goodbye예요. 가끔씩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알람은 좀 맞추자. 알람. 이 관계 알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적어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알람 맞춰놓고 부모에게 한번 전화하자라는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한 달에 한 번은 알람 맞춰놓고 그때는 가족 식사하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이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는 같이 밥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전 무조건 부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끼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가족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핵가족 얘기하는 거. 핵가족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끼 밥 먹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가족 포함해가지고 전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밥은 먹자. 근데 그거 어려워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밥 먹긴 어려우니까 정해진 때에는 밥을 먹자. 이를테면 생신이라든지 특별한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명절 이런 데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같이 밥 먹는 게.